지난 시간에 절차 분석의 기초 이론을 설명하면서 경매 절차가 경매 신청 절차부터 매각길의 절차를 거쳐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고 그 경매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경매 절차에서의 처음에 경매의 신청 절차, 경매 개시 절차 및 매각길에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절차,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으로 경매가 시작될 겁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가백에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다가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해달라고 경매를 신청할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이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적법한 경매 신청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적법한 경매 신청이다라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적법한 경매 신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경매 신청을 각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적법한 경매 신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살피는가? 이게 만약에 저당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다라고 한다면 등기 기록 등을 통하여 신청 채권자한테 적법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것이고, 강제 경매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집행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에 있어서 적법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한다라고 하거나 강제 경매에 있어서의 집행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지금부터 채무자 소유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어떻게 신청하고 경매가 어떻게 개시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도 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경매 신청 절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돼야만이, 경매로 이 물건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군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관련을 맺거든요. 그래서 경매 신청 절차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절차는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여기서 신청서는 어떻게 하고 첨부서는 어떻다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 은행 본점에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거기 가서 그 은행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매 신청 절차 어떻게 한다,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경매 신청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금융기관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매수희망자들은 누가 경매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어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개시돼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 어떻게 한다라는 것,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의 원리가 뭐냐면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공적구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국가 공권력이 너 대신 돈 받아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국가 공권력이 대신 돈 받아주는데 여기서 추심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되는 경우에 그 비용까지도 국가가 물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비용은 네가 내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돈 받으려고 채권자 네가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경매 절차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경매 절차에서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한다라고 한다면 현황조사 비용 들어가겠죠? 감정평가 비용 들어가겠죠? 신문 공고 비용 들어가겠죠? 각종 송달 비용 들어가겠죠? 이런 각종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비용은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됩니다. 예납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예컨대 보세요. 여기서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경이라는 전세권자가 있고 정이라는 2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2순위 저당권자 정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합시다.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아까 경매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해야 돼요. 그 비용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경매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나중에 이게 X라는 사람이 낙찰돼 가지고 만약에 배당할 금액이 3억 7,30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얘가 미리 낸 거죠. 이거 뭡니까? 총 채권자의 추심 비용을 신청 채권자가 대신 낸 거잖아. 총 채권자의 추심을 위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 비용은 이 돈 가지고 낙찰자가 낙찰받은 돈 이 돈 가지고 배당하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상환해 줍니다. 비용 상환. 우선 변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비용 상환으로 300만 원을 얘한테 먼저 상환해 준다고요. 상환해 주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3억 7천 남죠? 3억 7천 남은 거 가지고 이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되는 것은 경매 비용이 먼저 배당된다. 이건 배당 이전의 비용 상환의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임차권 분석하면서 소액보증과 관련해서 소액보증 임차인이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당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 등을 뺀 나머지예요. 이건 배당 이전에 관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상환에 관한 문제 이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서는 여기서 경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관할 등기소에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 이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여기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재하라라고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그 촉탁을 받아서 이 등기부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재합니다. 등기부에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 이 등기부 보게 되면 이 등기부에 이 부동산은 지금부터 경매 개시됐다라는 것이 나타나겠죠. 기록을 볼까요? 등기부 볼까요? 42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죠. 순위번호 3번에 보게 되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2019 타경 13579 채권자 박경매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를 하는 이유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였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즉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거나 하거나 아니면 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란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가 개시되었으므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란다라는 경고적 메시지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놔놓고 법원에서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법원에서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경매 개시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자, 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였다. 알고 있어라. 그리고 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 경매 개시결정문은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경매 개시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경매 절차는 모두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채무자인 소유자에게는 경매 개시 결정문이 반드시 송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경매를 개시하는 절차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경매를 개시하고 나면 그럼 여기서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모든 집행 절차는 3단계 압류의 절차, 환가의 절차, 그 다음 배당 이 3단계로 압류, 환가, 배당 이 3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채무자인 소유자의 재산을 채무자인 소유자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뺏어가는 겁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 이게 바로 압류란 말입니다. 압류해 놓고 그 다음 환가 돈으로 바꿔서 팔아서 그런 물건을 돈으로 바뀌겠죠. 환가
돈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자 여기 채권자들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배당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집행 절차는 모두 공통적으로 압류와 환가 배당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는 따로 압류라는 절차를 따로 밟지 않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압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언제인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먼저 되게 되면 등기된 때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먼저 있게 되면 송달된 때에, 등기와 송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된 때, 그때 이 당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자 등기와 송달 중에서 빠른 것이 먼저 된 때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요, 송달부터 하고 등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무상으로는 등기부터 격려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부터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매각 대상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깨끗하죠. 그럼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담보 잡히거나 세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문의 송달 전에 등기부터 먼저 격려하고 등기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 송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무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압류 효력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을 때, 등기입이 기재됐을 때 압류 효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도 하나의 재판이라고 그랬죠. 재판은 재판의 형식이 판결일 수가 있고 결정일 수가 있고 명령일 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대개 재판은 대개 판결입니다. 근데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형식의 재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명령 형식의 재판, 이거 뭡니까? 부동산 인도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명령, 가처 명령, 이런 것들이 명령의 형식의 재판입니다. 결정의 형식의 재판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이 뭡니까? 지금부터 채무자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 라고 하는 재판이죠. 매각 허가 결정. 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 이것도 당의 재판부의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원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매 개시 결정도 하나의 재판의 한 종류죠. 재판은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재판은 원래 누가 해야 돼? 판사가 해야 되지 원래. 근데 이거는요, 워낙 뻔한 일이잖아. 1년에 15만 건 내지 20만 건의 경매가 실시된다고 한다면 한 건에 이러한 결정을 3건씩만 한다고 한다면 20만 건의 경매에 곱하기 3 하면 60만 건이지. 60만 건의 뻔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상 판사는 누가 진실한 권리자인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자기의 능력,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뻔한 일은 판사 따까리라고 하니까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판사를 보호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사를 보호자하는 사람, 보호자에서 판사 대신 이러한 결정을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법보호자관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입이 얼어붙으셨어요?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사법보호자관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경매 개시 결정도 하나의 재판이죠. 재판에는 사건 번호라는 게 붙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할 때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사건 번호가 붙는데 아까 사건 번호 뭐라고 했습니까? 2019 타경 13579 이렇게 했었죠. 요 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분류기호입니다. 2019 요 말은 뭐예요? 경매를 개시한 연도를 말합니다. 2019년도에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13579 이 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도에 경매를 개시한 타경 경매 사건 중 13,579번째 사건 이 말이라고요. 여기서 분류기호다. 요거를 분류기호라고 하는데
분류기호는 모든 사건에 분류기호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판결을 보게 되면 대개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래다 갑시다. 대법원 2021 4/21 4월 2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고 2021 다 1324 판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식의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2021년 4월 21일에 선고한 여기서 재판의 종류가 판결인데 구체적인 요 사건의 사건 번호가 뭐냐면 2021 다 1324다 이 말입니다. 요 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 중 민사사건을 다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서 민사사건은 잠깐요. 민사사건은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습니다. 가는 다시 가단이 있고 가합이 있습니다. 민사사건 제1심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제1심 사건은 가입니다. 가인데 가단은 민사단독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합은 민사합의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사단독사건은 금액이 작거나 사건이 뻔한 사건 이런 경우에는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합니다.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는 것을 민사단독사건, 제1심 민사단독사건이라고 그것을 가단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예컨대 그래서 가단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건만 이렇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가단 2480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도에 사건을 맡게 된 가단이 뭐예요? 민사 단독 사건, 판사 한 사람을 재판하는 민사 단독 사건으로 2480번째 사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여기다 가합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합이라고 한다면 판사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재판하는 거야. 주심법관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형사사건은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고, 노, 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중간에 분류기호가 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대법원 형사사건이다 이 말이거든요. 고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제1심 형사재판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고단이 있고 고합이 있어요. 고단은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는 거야. 단순 절도범, 폭행범 이런 것들을 판사 한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사건이다. 중형을 선고할 거다라고 한다면 판사 한 사람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여기서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때는 판사 한 사람, 주심법관 한 사람하고 좌배수 우배수 세 사람의 합의부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합의사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민사사건도 뻔한 사건이다, 금액이 적다라고 한다면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 복잡한 사건이다,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합의부에서 결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단 또는 가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1심 사건에서 불복해가지고 제2심 사건으로 고등법원으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류기호가 나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 사건은? 이거는 뭐 제1심 지방법원에서 사건도 하나의 사건이지 각각의 사건 번호가 각각 따로따로 다시 붙는단 말입니다. 가로 시작된다, 나, 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분류기호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택시를 타게 되면 번호판에 예컨대 여기다가 아마 28바 132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바. 택시는 중간에 분류기호가 바야. 버스는 분류기호가 중간에 뭔지 아시겠어요? 버스? 관심 없었죠? 버스는 중간에 분류기호가 자야, 자. 그러니까 번호판에 자로 붙어 있는 건 버스야.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택시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건 아시죠, 여러분? 번호판에 하나, 호로 된 게 있잖아.
그거 뭐예요? 번호판에 하호호 이렇게 된 거. 렌트카잖아. 렌트카는 전부 그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택시는 바, 중간에 바로, 버스는 중간에 자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배달 차량은 중간에 뭐로 되어 있을까요? 배달 차량은 대충 한번 통밥으로 뭐 이렇게 언어 구사가 이렇나? 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배야, 배. 배달 차량은 중간에 배야. 쉽죠? 그런 식으로 분류교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사건은 늘 사건마다 분류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민사사건, 제일심 민사사건, 이게 대법원 민사사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가압류가처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는 가압류가처분에 있을 때는 카로 나가서 카단, 카합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카다라고 한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처럼 보존소송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충 이해 가셨습니까? 자, 몰라도 좋아. 다른 거 몰라도 좋아. 여기서 중간에 경매사건은 분류기호가 중간에 뭐가 붙는다고요? 뭐가 붙는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뭐가 붙는다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때에 영어 단어일 때 입으로 중얼중얼 하잖아. 쓰면서 막. 그래도 빨리 외워지잖아. 입으로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입에 여러분이 이 어려운 경매 용어가 입에 붙는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다음부터 술술술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꾸 입으로라도 자꾸 중얼중얼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도 대답 안 하면 안 됩니다. 경매 사건은 중간에 분류기호 뭐가 붙는다고요? 타경이 붙는. 타경이다라는 분류기호를 각 사건물을 갖고 있어. 경매 사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